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집을 이사한 것만으로 악몽을 꾸지 않게 된 사실에 신기해하던 저는 지인을 통해 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인은 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카페에는 소위 진짜들이 많다면서 저에게 가입을 권하더군요. 지금은 폐쇄된 그 카페에 가입하게 된 저는 제가 겪은 일과 악몽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적었고 그것이 나름 반응이 좋아서 등급이 쭉쭉 올라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접속하여 이런저런 게시글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비밀 채팅방에 초대했고 채팅방에 접속해보니 카페지기 A와 관리자 등급인 B와 C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묘담님. 카페직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접속 중인 회원들이 많던데 다른 분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으시던가요? 아니요, 초대 대상은 묘담님 뿐입니다. 그런 카페지기의 말에 다른 두 관리자들이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답했고 카페 활동에 흥미를 갖고 있던 저는 내심 나도 이제 관리자 등급이 되는 건가 그런 기대감이 생겼죠. 저희가 따로 명시해놓진 않았지만 우수회원에서 관리자로 등업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묘담님의 열정을 보면 그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5년째, C님은 7년째 활동 중이시거든요. 아, 그럼 저는 아직 좀 부족한 거네요? 실은 저희가 그동안 묘담님을 지켜보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좀 했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을 장기적으로 충족시켜 주신다면 묘담님을 믿고 관리자로 등업시켜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어떤 조건요? 묘담님, 혹시 일본에 올 수 있겠습니까? 네? 일본이요? 네. 설명을 드리자면 실은 제가 일본 유학 중에 C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친해졌는데 C님이 제일교포 3세라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배우셔서 우리말에 능숙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있는 한 신사에서 나의 기묘한 이야기라는 컨텐츠를 준비 중인데 필요한 인원이 총 4명입니다. 일단 장소만 지정돼 있고 저희가 날짜를 묘담님 일정에 맞춰볼게요. 금음달 뜨는 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때요? 가능하시겠어요? 야, 재밌겠는데요? 저는 여권 재발급해야 돼서 그 기간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일본에 가본 적이 없던 저는 A의 제안에 큰 흥미를 느꼈고 카페 멤버들과 날짜를 조율하여 일본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기묘한 이야기 4개였는데 꼭 무섭고 무게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도 그저 기묘한 요소가 있으면 괜찮다고 했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일본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신병을 앓고 있던 지인이 연락도 없이 절 찾아왔습니다. 언니야, 내다. 문 좀 열어봐.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문을 열어보니 파리한 얼굴로 잔뜩 굳은 표정을 한 지인이 서 있었는데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녀는 뚜렷한 원인이 없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신을 받아들일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 힘드나?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다. 언니야, 꼭 가야 되겠나? 아, 일본? 이미 티켓값까지 다 냈다. 약속까지 했는데 뭐. 그게 상황이
언니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언니 관리자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모임에 오라고 한 건데 거기도 곧 깨질 거라고. 그래도 갈 거가.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고 그 모습에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여행을 바로 하루 앞두고 많이 들떠있던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휴, 말리지 못할 거는 알고 있었다.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꼭 지켜야 된다. 언니야는 별 문제 없을 기다. 왜? 위험한 거야. 지켜야 되는 걸 하지 않으면 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항상 침착하고. 알았나? 알았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느끼며 그녀를 보냈고 날이 밝아 집을 나서게 된 저는 카페 멤버 B를 만나서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B는 긴 생머리에 인상이 아주 좋은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1차 나의 기묘한 이야기는 남자 4명만 참석했대요. 저한테 카페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 1차 참석자였거든요. 2차 때는 저를 포함해서 여자분들이 많이 갔었는데 카페 활동한 지 오래된 분들이 많아서 다들 관리자였어요. 그때 토리가 보이는 계단을 마주하고 서 있는데 무녀 복장의 여자분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녀가 손가락으로 여자 2분을 딱 가리켰는데 A랑 C가 그 2분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 있죠. 2차는 뭐 그냥 일본 여행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3차에 꼭 참여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카페 활동을 했고요. 아, 그래요? 그때 문득 일본행을 말리던 지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왜 B와 저를 3차 멤버로 뽑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까지 가서 진행하는 모임이라면 처음부터 멤버들이 준비한 기묘한 이야기를 대충이라도 듣고 검토한 뒤에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그리 생각했으니까요. 2차 때 무녀 복장의 여자가 멤버를 지목했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막상 일본에 도착해서 다양한 먹거리와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려버린 저는 그런 의문조차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 되자 B는 저를 데리고 어느 신사로 향했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고요한 길을 따라 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사로 이어진 계단 앞에 도착하니 남자 2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저를 초대했던 A와 C였죠.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A입니다. B님은 예전에 뵀었고, 그럼 이쪽 분이 묘담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묘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C입니다. 그럼 가실까요? 저는 멤버들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고 토리를 지나서 어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방은 내면이 모두 미닫이 문으로 돼 있었는데 관리가 잘 되었는지 그 문이 구멍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방의 네 귀퉁이에는 소금으로 보이는 하얀색 가루가 제기 같은 그릇에 높이 쌓여져 있었고 그 가운데에 가늘고 긴 향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가운데는 방석 4개가 있었고 방석 주변을 둘러싼 양초가 놓여져 있었죠. 아,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죠. 아, 깜빡했네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은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요. 너무 무서워서 지리더라도 자리는 꼭 지켜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C는 짓궂은 얼굴을 하고 우리를 화장실로 안내했고 B는 그런 C를 살짝 째려보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묘하게 생글거리며 웃고 있는 C를 힐끗 바라보았고 잠시 후 방으로 돌아오니 무녀 복장을 한 여자들이 방의 각 귀퉁이를 바라보며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출입문을 닫자 사방에 하나씩 붙은 부적들이 눈에 들어왔고 마치 어떤 의식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에 스치는 순간 유독 쳐다보기 꺼려지는 그런 방향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출입문의 서쪽과 북쪽이었고 저는 비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는 틈에 동쪽에 있는 빈 방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비에게 괜히 미안해서 자세를 고쳐 앉았는데 각각 남쪽과 북쪽에 앉았던 A와 C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묘담님, 일본어 얼만큼 하세요? 아, 그냥 일본 애니를 한국어 자막으로 보는 수준이라서 거의 모른다고 봐야죠. 저는 웬만큼 다 알아들어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네. 자, 그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죠.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기 전까지 방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이야기가 모두 끝난 후에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동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시작하며 약식으로 4명이 4가지 이야기를 해야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시작과 종료는 방에 불이 꺼지고 켜지는 것으로 완벽해집니다. 네 번째,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앞에 놓인 소금물을 적당량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끝이 나면 오른쪽에 놓여진 빈 그릇에 그 소금물을 뱉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무언가가 진실 혹은 거짓을 판별합니다. 이 모임의 주제 자체가 나의 기묘한 이야기 이거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것이든 지어낸 것이든 본인의 이야기라면 모두 진실입니다. 그럼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떠도는 괴담 같은 건 본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되겠죠. 자,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3차 나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A의 말이 끝나자 모든 조명이 꺼지고 양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건 제가 꾼 악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시 후 真実 진실. 마치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아주 무겁고 낮은 톤의 괴이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갑작스런 한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무언가 제 몸에 낙인을 찍는 것 같은 큰 충격과 울림이 또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A와 C가 입에 머금고 있던 소금물을 뱉고 오른쪽에 있는 투명한 유리잔을 들어 입을 헹구자 B가 그걸 허둥지둥하며 따라했죠. A는 다시 불투명한 유리잔에 든 소금물을 머금었고 저 역시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뭘요? 이전에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가는지 말이에요. A와 저를 제외하고 1차의 남자 2분, 2차의 여자 2분. 그분들은 왜 참석 후에 카페 활동에 소홀해졌는지, 그 많던 관리자들은 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지, 비님이랑 묘담님은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한 의식인지 말이에요. 양초의 작은 불빛에 비친 B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참 사람이 좋으시네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일본 신사 이런 키워드만으로 덥석 미끼를 물다니. 1차, 2차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비님, 그리고 모두와 연관이 없는 묘담님. 두 분이 3차에 선택된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일말의 불안감도 없습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지증. 진실. 눈에 띄게 달라진 비의 안색, 그리고 방안을 지배하는 약간의 긴장과 불안. 순간 그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 저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그런 비의 말에 크게 동요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카페 가입을 권유한 지인이 이곳에는 진짜가 많다고 했었고, 카페 특성상 이 네 사람 중에 귀신을 보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을 거라 그리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묘담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는데 씨님이 말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검은색 구름 같은 게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어요. 펄럭펄럭거리는 새하얀 누군가의 옷자락 같은 것도 보여요. 근데 이거 대체 무슨 의식이에요? 당신들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녀의 말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이야기를 진행하는 장소가 신사였고, 그렇다면 무언가가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A와 C는 아무 말이 없었고 B는 숨을 고른 후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게 아니에요. 저 묘담님을 보자마자 첫 번째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저는 보이기 때문에 보여야 할 게 없는 게 수상쩍어요. 묘담님,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수호령이 없는 거예요? 혹시 빙의된 상태예요?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희끄무리한 연기가 사람을 감싸고 있는 거죠? B는 범인을 추조하는 형사처럼 저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고, A가 그런 B를 손짓으로 제지하는 사이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지증. 진실. 저를 죄인 취급하는 듯한 B의 모습에 제가 황당해하자 A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볼 수도 읽을 수도 있거든요. 묘담님께서는 악몽의 시작으로 하얀 손을 자신도 모르게 잡았던 걸 꼽으셨는데 그건 자취방에 있던 귀신의 손이었고요. 그 이전에 시작이 따로 존재합니다. 깊숙이 봉인해 놓은 꿈이 따로 있지 않으십니까? 네? 어린 시절에 모친을 여의고 꾼 그 꿈 있죠. 그게 묘담님 악몽의 시작이에요. 그런 그의 말에 제가 입을 떼려고 하자 그가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모친께서 돌아가시고 발이 난 그날 묘담님께서는 집에 돌아와서 꿈을 꿨습니다. 모친께서 돌아가실 리 없다고 믿은 묘담님께는 지극히 당연했을지도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 꿈은 끔찍한 행위였죠. 사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발인한 그날, 저는 어머니의 흑투성이 봉분이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봉분 정중앙이자 제일 높은 부분에는 손가락 두께의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에서부터 정신없이 봉분을 파내는 저를 제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닌 또 다른 저는 관뚜껑을 들어올려 어머니를 일으켰고,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무리 그리운 존재라고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을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묘담님께서는 귀신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기가 센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었기에 귀신한텐 방해가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묘담님이 독립하면서 얻은 첫 자취방이 지방령이 있던 장소였던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과 맞받고 깎여나간 것은 묘담님께 붙어있던 수호령이고 그 결과 묘담님의 수호령은 사라졌죠. 그 후에 찾아간 무당에게 부적도 받았고 구판도 버렸으며 조상신의 영향력이 잔재하기에 수호령이 다시 생겨나는 중이에요. 비님이 본 희끄무레한 것은 수호령이 완벽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체질에 영향을 끼친 게 있어 가끔 들리시고 느껴지시죠? 자, 이제 두 분의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까? 그런 A의 말에 저는 세 번째로 할 예정이던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앞당겨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전에 퇴근길에 겪었던 일이에요. 전 혼자 노래방에 가는 걸 즐기는데 그날은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대로변으로 접어들자 여자의 고성방가와 남자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들려오더군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떤 건물 3층 아주 작은 창문으로 여자가 반 이상 나와서 창살을 붙잡고 있었어요. 제발,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니,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 빌게.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헤어져 달라면 헤어져 줄게. 제발, 제발 거기서 좀 내려와. 네가 감히 내 집에 딴 년을 데려와. 꺼져. 아주 작은 창문인데도 여유 공간이 있는 걸 보면 여자의 몸집은 아주 작은 것 같았어요. 그런 대치 상태가 오래된 건지 바닥에는 매트리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이며 구급차가 대기 중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 설득하는 남자 목소리도 들렸고요. 그렇게 한 30분 지날 때까지 남자가 계속 비니까 여자 마음이 약해졌는지 방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스트레스 풀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을 하니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꼭 노래방에 가리라 마음먹었죠. 퇴근하고 늘 가던 곳으로 걸어가던 저는 갑자기 어제 일이 떠올라서 그 문제의 건물 3층으로 그 창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딱히 소란스럽지도 않고 해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개를 돌리려던 참에 갑자기 목 뒤로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차디찬 손이 뒤에서 제 목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마치 3층 창문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처럼요. 너 어제 다 안 보고 갔구나. 그렇게 귓가에 누군가가 속삭였고 그 속삭임이 끝난과 동시에 어떤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어제 그 뒤를 이은 장면요. 방으로 들어간 여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남자에게 등을 돌린 채로 양푼이에 밥을 비벼서 막 퍼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방 안에 있던 경찰이 그 남자한테 잘 좀 하라고 한마디 남기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내에 구급차 등 모든 게 철수하기 시작했죠. 여자는 양푼이를 안고 수저를 들어 밥을 입안에 우겨 넣으면서 창문 너머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매트리스 같은 걸 치웠다는 걸 확인한 여자는 그 즉시 양푼이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보았던 새빨갛게 물든 바닥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게 되더군요. 이게 바람 맞은 여자의 복수야. 이제 저놈은 다시는 바람 피지 못해.
내가 이렇게 죽어버려서 이 통쾌한 장면을 안 보고 갔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을 끝으로 목에서 느껴지던 한기가 사라지기가 무섭게 저는 도망치듯이 그곳을 벗어났어요. 그 후로 그 건물 주변으로는 발길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내가 환청이나 환각을 겪은 줄 알았고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거라 생각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마을은 연꽃으로 유명해서 연못이 매우 많았어요. 어둑어둑한 밤에는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삿날이라서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장손이라 이래라 저래라 어른들의 지시에 불만이 많았던 사촌 형님이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오겠지 했는데 그날 밤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게 먼저냐 산 사람 찾는 게 먼저냐 가족들은 그렇게 갈등 끝에 결국 형님을 찾아 나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마을을 뒤졌습니다. 어슴풀의 새벽녘이 돼서야 어느 연못 근처에서 사촌 형님을 찾았는데 몸 여기저기 진흙이 묻어있긴 했지만 크게 다친 곳이 없어 보였다고 해요. 형님은 술에 취해서 코 골면서 자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를 어부와 씻겼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손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날이 바뀌고 나서야 제사를 마무리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간 사촌 형님이 그날부터 이상해졌답니다. 달달한 것만 찾다가도 갑자기 술을 찾고 동성한테 구애를 하는가 하면 어떤 날은 내리 잠만 자기도 하고 거기 외가가 신줄이 내려오는 집안이라서 다들 신 내려온 줄 알았대요. 가족들 모두가 다른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신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계속되니까 형님은 체념하면서 아버님과 함께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형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내뱉었대요. 아이고야, 세상에 미련이 많은 놈이로다. 제 위치에 얽매여서 하고픈 것 하지 못한 게 죽어서도 남긴 미련이라니 참으로 불쌍하다. 일가 전부 신을 받들어야 돼. 받들지 않으니 덕지덕지 미련투성이인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는 꼬락서니 하고는 아이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이 무슨... 무슨 말이긴. 귀신 주워온 장소에 니놈 아들이 있단 소리지.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당의 말에 불안해진 아버님이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자 그 뒤로 무당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야, 소금 뿌려라. 신줄 내려오는 집에서 제사 올리는 거 날짜도 제대로 못 맞춰. 그런 집안인 걸 알면서 조상신의 분노가 피레침처럼 내리꽂히리라. 아이고, 부정탄다 부정타. 얼른 소금 안 뿌리나? 정화수도 팍팍 뿌리라. 그렇게 결국 연못을 전부 비워내고 퍼내고서야 사촌 형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에 잠시 멍해진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려서 소금물을 뱉은 뒤 새물을 머금었고 비역시 넋이 나간 듯한 얼굴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탓에 가까스로 타이밍을 맞춰서 소금물 의식을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가 자신의 손가락을 쫙 펼쳤는데 반지를 단순히 여러 개 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0손가락 모두, 그것도 손가락 하나에 두세 개씩 반지를 꼈는데 꼭 일종의 집착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장신구를 하면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목걸이랑 팔찌는 무게가 더 가중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반지만 해요. B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기이하게도 검은색 연기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밤이라서 피곤해서 잘못 봤겠거니 그러면 눈을 비볐죠. 하지만 그 연기는 B의 손가락, 정확히 반지 부분에 머무르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있는 공간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왼손을 꽉 움켜쥐는 것이 느껴졌고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A가 왼손 검지손가락을 들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보인 다음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거무스름한 연기가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A가 다시금 제 왼손을 쥐니까 연기가 다시금 보이는 겁니다. A의 눈에 보이는 풍경을 저 역시도 보고 있었던 거였죠. 제 취향이 그런 건지 몰라도 반지는 늘 길거리 가판대에서만 구입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다 생각하면 항상 가판대가 있지 뭐예요. 똑같은 디자인이 널려 있어도 제 선택은 늘 꽂히는 그대로. 제 결정에는 망설임이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곧 행동력이에요. 그게 결국 소식이 끊겨버린 제 지인이 마지막으로 연락되었던 일본 행일지라도요. 그러면서 B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지만 아주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해서 이 빌어먹을 저주받은 신사에서 당신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지 몰라도 현지 경찰들이랑 공조해서 싹 다 잡아드릴 테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 대한민국 형사거든. 덧붙여서 당신 아까 카페에서 당신 지문 다 떠났으니까 줘야 하면 다 나와. 도망칠 생각 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B의 말인즉슨 A와 C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의식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이 의식으로 인해 그간 이야기에 참여했던 자신의 지인과 연락이 끊겼다는 거였죠. 그와 동시에 B의 눈에는 소령이 보이지 않는 저 역시 그들과 가담해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그리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한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말은 아예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녀의 태도가 너무 당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머리를 극적이며 잊고 지냈던 제 과거를 떠올리게 되더군요. 범죄라고 할 만한 나쁜 짓은 제 초등학교 졸업식 날 오랜 시간 절 괴롭혔던 따돌림 주동자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일, 그리고 돈을 벌고자 나이를 속여서 일당직 알바를 했던 일, 또 법적으로는 피해자 신분이 되어서 기묘한 일을 겪은 적도 있었죠. 그간 잊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 일들이 서서히 생생하게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묘담님 정도면 범죄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일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은 실례지만 외모로 누군가 말로 상처 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주받은 신사라고 하시니까 신사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비님의 소설에 살을 덧붙이는 그런 이야기로 해두죠. 내내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던 A가 성격 있어 보이는 순간이었죠. 옛날부터 어느 한 신사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설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금음달이 뜨는 밤,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전설이었죠. 그런 A의 말에 저는 그 뒷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명이 모여 각기 준비한 4가지 기묘한 이야기를 동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놓는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제 생각이 진실이라면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맞지만 설사 진실이라고 해도 비가 쓴 소설에 굳이 양념을 더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씨한테 들었고 씨는 이후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번을 다시 들어도 거짓이었습니다. A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지만 제 눈에도 C가 보였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A는 무언가가 진실 혹은 거짓을 판별할 거라고만 했지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을 아는 신사의 관계자들이 제 목숨을 내놓진 않을 것이기에 저는 모 사이트에서 카페를 하나 개설해 1차 나의 기묘한 이야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A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C를 염하고 그 시신을 신사에 있는 어느 한방에 보관하였으며 2명이 아닌 3명을 모집했다고 말입니다. 그 셋은 둘이 아닌 다른 하나가 C라고 서로를 착각했으며 희생을 시킬 예정이었던 자는 B가 있는 서쪽 자리에 앉았었다고요. 그 말에 B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A는 그런 그녀를 말렸습니다. 앉으세요, B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따라서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규칙을 안 지키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아까 전 당당하게 호언장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B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제외한 3분은 모두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분위기만 받쳐주면 무서운 이야기보다 기묘한 이야기가 훨씬 더 무서운데 말이죠. 그렇게 지속되는 이야기에 한 분이 겁에 질려 허둥지둥 일어나셨어요. 그분이 B님의 지인이시고 북쪽에 앉아 계셨는데 그만 양초를 꺼뜨리셨지 뭐예요. 그건 결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였는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타들어가고도 남을 향, 외부의 침범에서 부정을 대신 안을 소금, 이야기를 주도해가는 내 사람과 죽은 자, 이야기에 이끌려 청중과도 같이 모여들 부정한 것들과 최후의 보루인 양초. 결계가 무너지자 죽은 자를 놔둔 서쪽 방에서 온갖 부정이 흘러들기 시작했죠. 그 말에 B는 자신의 뒤를 흘깃거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들은 제일 끌고 가기 쉬웠던 서쪽에 앉은 사람이 아닌 결계를 무너뜨린 사람을 끌고 들어갔죠.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소생시킨다는 것. 다시 말해 산자에게 죽은 이의 영혼을 안착시켜 영혼을 뒤바꾸는 일이었다는 걸 모든 게 끝난 뒤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B님의 지인분이 걸어 나오셨고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그분은 저한테 네가 나를 되살린 거냐 그렇게 물어오셨어요. 아, 이거 씨구나. 그때 알았던 거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점점 씨의 모습으로 변해가더니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완벽하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몸을 바꿔줘야 하더군요. 말을 끝맺은 A는 갑자기 C에게 달려들었고 C는 입에서 피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C의 가슴에는 칼이 꽂혀져 있었고 가슴에서도 피가 솟구쳐 나왔죠. 머리로는 C를 영혼의 상태로 만들어야 이야기의 악귀가 맞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보게 된 광경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B는 벌떡 일어나 A를 제압했는데 그녀 역시 A의 이야기에 넋이 나가 있었던지라
입을 떼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규칙이라는 것에 얼매인 탓인지도 모릅니다. 에이, 너무 겁에 질려도 재미없네. 그런 A의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가라. 거짓임을 판별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C가 옷을 매만지며 주르륵 액체를 뱉어냈고 제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얼굴로 A와 C를 번갈아 쳐다보자 A가 소리 없이 입으로 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에 소금물을 머금고 있었으니 어떤 장치를 미리 해두었다면 그것이 붉은색 액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었죠. B는 당장이라도 A를 한 대 칠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아내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첫 번째 자취방에 살던 때 일이에요. 막 남자친구를 사귄 시점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집이 같은 방향이라 퇴근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 남자친구도 집에 들이지 않았는데 그날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방향이 같긴 했지만 남친 집이 좀 더 멀었거든요. 전 먼저 씻고 나와서 큰 옷을 건네며 남친한테 일단 씻고 나오라고 했고 그가 나오면 우산을 들려서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따뜻한 물로 몸을 씻어내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너무 졸려서 먼저 잘 테니까 씻고 나오면 저기 놔둔 우산을 챙겨서 가라고 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남친이 안 가고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얼마 안 지나서 그는 자신의 집에 얹혀 살던 동생이 입대를 하게 됐다면서 상의도 없이 자기 짐을 제 집에 보냈고요. 빨리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하면 돈이 없다. 회사 기숙사 신청을 하라고 하면 빈자리가 없어서 아직 대기 순번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계속 제 집에 머물렀어요. 진짜 불편했는데 바로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회사의 물량 감소로 인원이 감축됐고 전 조정이 됐는데 남친은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저한테 점점 의지했고 애써 모은 제 돼지 저금통을 갈라서 PC방에 가거나 자신의 지인들에게 술을 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용돈까지 요구하는 그 남자친구한테 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너무 싫다면서 제 뜻을 분명히 전했는데 어이없게도 그저 여자친구가 앙탈을 부리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명절을 앞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예비 시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셈 치고 어머니 아버지 80만 원씩 160만 원 용돈 준비해놔라. 야, 예비 며느리한테 부모님이 100만 원씩 받겠다고 하신 거 아들내미 용돈 줄어든다고 겨우 깎은 거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당시 물량 감소로 하루에 4시간씩 일했고 월급이 200만 원이 채 안 됐거든요. 결혼은커녕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저한테 그런 일방적인 말을 쏟아내는 꼴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속으로 화를 내면서 차분하게 머리를 굴렸고 그에게 내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연인 간의 설렘이 줄어든 것 같다고 따로 살고 밖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는 제 말에 고민을 좀 하더니 이내 알겠다고 했고 전 그가 짐을 챙겨서 나간 즉시
현관 비밀번호 바꿨습니다. 제가 연락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는 거의 매일 집 앞에서 절 기다렸고 전 퇴근 후에도 내내 밖으로 나돌다가 그가 사라진 걸 확인한 후에야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잠을 자다가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그가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기어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거예요. 아, 그 집착에 경악한 저는 정식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냈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은 그 뒤부터 일어났어요. 평소에 저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편인데 자고 있으면 누군가 제 뒤로 스르륵 다가와서는 착 달라붙는 느낌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 그가 실실 웃고 있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제가 봤던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꿈에서까지 그를 볼 만큼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진짜 그때는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알 수 없더라고요. 다만 지금에 와서야 그게 꿈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아직도 누군가 제 옆에 와서 눕는 그런 선명한 꿈을 꾸기 때문이에요. 그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오직 실루엣만 나타날 뿐이라서 예전처럼 섬뜩하거나 그렇진 않지만요. C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묘담님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흥미롭네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A가 해주는 걸로 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두 분 모두 혼숨이라고 아십니까? 아, B님은 모르시나요? 혼숨이란 나홀로 숨바꼭질이란 건데 일종의 강령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형에 강령된 영혼이 자신을 찌른 인간을 찾게 하는 게 주된 내용이죠.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는 부족하고 몇 가지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죠. 저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를 보완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 없는 놈들도 귀신을 보고 나오는 폐가에 가서 혼숨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거기라면 뭐가 나와도 나올 테니까요. 폐가에 전기가 들어올 리 없으니까 발전기도 준비하고 고장나서 지직거리는 TV를 중고상에서 구해다가 들여놨어요. 그리고 뭐 믿는 구석으로 부적을 붙여놓은 장롱을 어느 방 하나에 들여놨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것을 하기로 한 날에 폐가에 갔어요. 전 인형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부르면서 술래 하면서 그것을 찌른 뒤에 장롱 안에 숨었습니다. 근데 장롱문이 닫히고 채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나무로 된 바닥을 밟는 소리와 창문을 여닫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가 재밌다는 듯이 웃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띄엄띄엄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 있니? 하나, 술래. 잡히면 죽는다. 그때 제가 인형에게 하나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무언가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오더니 제가 숨어있는 목재 장롱에 휙 하고 꽂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피냄새 난다. 하나, 천천히 걸어간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담력이라면 자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입을 쩍 벌리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 너 찌른다. 너 다시 술래. 평생 같이. 그리고 진짜 숨막히는 듯한 정적이 잠시 이어지더니 이내 부적을 붙여둔 장롱문이 미친 듯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입에 소금물을 머금고 있었고 부적까지 붙여뒀으니까 저를 못 찾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마 제 피를 냈기 때문인지 그 냄새를 따라온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서 나와. 하나, 너 찌른다. 여기 맞는데? 그래, 놀아줄게. 이게 진짜 현실이 맞나 싶었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 숨소리와 함께 내 심장 소리도 멈춘 것 같았어요.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겨우 정신을 붙들고서 손에 부적을 쥔 채로 장롱문을 확 열어 젖혔죠. 그 길로 화장실로 막 뛰어갔는데 거기에 인형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옆에 놔뒀던 칼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인형을 찾기 위해서 뒤돌아보니까 물에 젖은 발자국 같은 게 보였고 그걸 따라가니까 장롱 문짝에 제가 사용했던 그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발자국은 장롱을 두어 바퀴 돈 그 자국이 있고 다른 방으로 향해 있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밟았고 인형을 찾아내서 소금물을 뿌린 뒤에 그것을 불태우고 폐가에서 뛰쳐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자마자 온갖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감이 안 좋아서 저도 모르게 손에 쥔 부적을 대문 앞에 붙였는데 그 직후에 대문이 마구 덜컹거리더군요. 그날과 같은 공포는 다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끔찍했어요. 그런 씨의 말에 전 속으로 그러게 그 위험한 일을 왜 굳이 거기서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라. 거짓. 씨의 실감나는 이야기로 한껏 고조된 공포심은 우습게도 그 목소리로 인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얼굴색이 불그락 푸르락하며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쏟아낼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기묘한 이야기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이라 그녀 역시 이야기를 마치는 게 우선이라 그리 생각한 걸로 보였습니다. 이내 비는 다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잠시 마스크팩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곳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괴담이 하나 있었는데 무연고자의 시신이 안치된 묘지를 밀어내고 그 위에 그 공장을 지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그 괴담이 진실이라 믿을 정도로 귀신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무는 주간 고정과 야간 고정으로 두 개 조가 있었는데 조별로 만드는 제품이 달라서 서로 다른 건물을 사용했어요. 저는 야간 고정조였고요.
당시 작업 반장님이 조회 시간에 항상 공지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근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수없이 말해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본 건물 2층은 절대 올라가선 안 됩니다.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1층이 밀리면 다른 건물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쉬는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됩니다. 알았죠? 근데 다른 건물 화장실에 가려면 옷을 환복하고 가야 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늘 불평을 늘어놓곤 했어요. 하루는 직원 식당에서 나온 음식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날따라 화장실 대기줄이 너무 길었어요. 근무 시작 5분을 남겨두고 어떤 작업자 한 명이 급하다면서 2층 화장실로 뛰어갔고 한 명이 그렇게 나서니까 다른 한 명도 그를 따라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1층 화장실 옆에 철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렇게 5분이 지난 뒤에 다시 작업이 시작됐는데 10분, 20분이 지나서 30분이 훌쩍 넘어가도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작업이 중단되고 반장님은 남자 직원들 몇 명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또 30분이 흘렀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반장님이 2층으로 올라간 두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 즉시 전원 퇴근이 결정됐어요. 그날 정해진 작업량이 있어서 아직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탈의실에서 문제의 두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체근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그냥 길을 잃었다고 할 뿐 다른 말은 없었어요. 별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장 건물을 나오는데 문득 한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 건물을 쳐다봤어요. 근데 모든 조명이 꺼진 어두컴컴한 건물 2층과 3층 창문에서 웬 그림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진짜 그 진저맨 쿠키? 그거 같았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계단 창문에 있던 그림자 하나는 마치 사람들을 배웅하는 것처럼 팔까지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걷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최고 참인 조장한테 재차 질문을 하니까 조장이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아휴, 맨정신으로는 말 못한다. 아니, 말이 안 나온다. 야, 그냥 술 먹자, 술. 술이 좀 더 가야 된다. 니들도 일 계속 다닐 거면 알아두는 게 좋겠지. 그런 조장의 말에 사람들이 우르르 그녀를 따라갔고 안주도 없이 소주를 연신 들이키던 조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묘지 밀어내고 공장 지은 거 그 사실이다. 원래 여기 주간조만 있다가 야간조 만들면서 내 조장 달고 야간조에 넘어오게 된 거고, 실은 내가 되게 예뻐하던 여자애 하나가 있었어. 사람이 참 싹싹하고 밝았어. 야간조 건물 개방한 첫날에 바로 작업 시작했는데 내랑 그 친구도 3층에서 일에 투입됐지. 경력자들이 바쁘게 기계 세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체 뭐에 홀렸는지 애들이 하나둘 혼이 빠지는 거야. 혼잣말로 막 가야 된다고 내를 부른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말이다. 아이고, 다 큰 애들이 장난이나 친다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넋이 나간 애들이 갑자기 큰 창문을 여는 거야. 그 소리에 시선이 다 그쪽으로 쏠렸는데 그때 제일 먼저 떨어진 게 내가 예뻐하던 그 친구였어. 여기저기서 비명이 막 터져나오고 반장님은 정신 차리고 빨리 애들 붙들라고 고함 지르고. 아휴, 그게 생족이 아니고 뭐겠냐. 그런 비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숨소리 하나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편히 잠들어 있는데 헌집 사라지고 새 집이 올라왔지. 그중에 몇 달 동안 먼지 쌓이도록 안 쓰는 건물도 있지. 다들 거기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 귀신 봤다는 말 차마 꺼낼 수 없었어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A는 B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절 향해 씩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묘담님이 하도 흥미로운 탓에 저도 제 이야기를 못하고 묘담님도 준비하신 이야기가 아닌 꿈 이야기를 계속 하시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팔자에 결혼할 남자가 있긴 한데 결혼 못할 거다. 그리고 주변에 유독 신병 앓고 있다는 지인도 바글바글 하시고. 네? 답은 하나예요. 당신한테 귀문이 열려 있는 거. 신병 앓는 사람들한테는 귀신도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당신 옆에 있으면 귀신이 당신한테 가요. 그럼 본인들은 조금이라도 편해지거든. 아마 죽는 순간까지 옆에 있어달라고 하는 놈도 있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언니, 내 죽을 때까지 내랑 같이 살자. 알았지? 바로 이 카페를 추천했던 제 지인이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자취방이 유독 그런 장소였을 뿐이지. 수호령 없어도 당신은 귀신에게 홀릴 만큼 약한 사람은 아니야. 다만 그 영향이 옆에 붙어 있는 사람, 즉 남자친구한테 가지. 당신은 그 방을 떠난 뒤로 이렇다 할 악몽을 꾸지 않게 됐는데 당신하고 사귀고 난 다음부터 남친이 악몽 꾼다고 푸념을 늘어놓지 않았어? 그러자 또다시 온몸에 소름이 다닥다닥 돋아났습니다. 그동안 만나온 남자친구가 자꾸 악몽을 꾼다면서 털어놓았던 꿈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꾸었던 악몽들이었고 저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헤어지곤 했습니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지쳐버린 저는 결국 혼자 지내기로 했죠. 아, 저도 모르게 반말을 했네요. 죄송해요. 솔직히 묘담님 사연이 너무 흥미로워서요.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귀문이었거든요. 가벼운 수준의 귀문이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제법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예 탁 트여 있는 정도는 처음 봤습니다. B님을 선택한 이유는 좀 나중으로 미룰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래 재물은 당신으로 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어쩌지? 홀릴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여기도 유독 그런 장소인데 말이지. 아쉽다. 아쉬워. 가라. 거짓. 일순간 A의 눈동자가 묘하게 흐릿해진 것 같았지만 뭔가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느낌은 들지 않았고 저는 의문의 목소리가 거짓이라고 판단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A가 연기를 하는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방심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마치 거대하고 불길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면서 본능적으로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규칙 같은 것을 끝까지 잘 지킨다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지인의 말이 떠올랐고 전 결국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 바퀴만 돌면 되니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1시간, 셔틀 1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퇴근 시간이 물량에 따라 유동적이라 퇴근이 늦어지는 날에는 지하철에서 골아떨어지기 일쑤죠. 그날은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서울권의 모 역에서 잠이 깼었죠. 집까지 돌아가는 길에 검색해보니까 대충 어찌된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집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던 저는 거슬러 돌아가는 지하철을 탔는데 그건 중간까지 가는 지하철이었고 거기서 집으로 가는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을 타버린 거였죠. 환승을 몇 번이나 해야 했기에 시간이 꽤나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날이 휴일이라 일단 집으로 가야 했어요.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또다시 지하철에 올랐고 제 의지와 다르게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번 역은 허, 미, 이응, 람, 지읒, 비, 리을, 남, 먼입니다. 다음 역은 대리을, 말, 야키, 러머, 라디입니다. 진짜 이상했어요. 그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마치 한글이 아닌 외계어와도 같았고 지하철도 너무 이상했거든요. 역에 정차하면 한 칸당 4개의 문이 그렇게 모든 칸의 문이 열려야 맞는데 한 칸의 문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문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나갈 정도로 길고 컸어요. 제가 모든 노선을 다 가본 게 아니지만 이런 문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죠. 그리고 역의 모습도 진짜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내리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오르내리곤 하는데 널따란 평지에 달랑 지붕 하나 있는 게 전부였어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나 싶어서 볼을 세게 꼬집었는데 통증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열차를 타고 가면서 상황을 쭉 지켜봤는데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선로가 오직 한 줄이란 걸 말이죠. 대체 열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왠지 내가 이곳에서 이질적인 존재라는 걸 알리게 되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며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있자니 졸음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전 문득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통화권 이탈 표시와 함께 와이파이 및 데이터 이용 불가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곳이 지하철 내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였죠. 거기다 제가 경로를 확인하고 지하철을 탄 시각이 오후 1시 43분이었으니 제가 어떻게 여기에 타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전철은 쭉쭉 나가서 역 5개를 지나쳤어요. 거기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1시 55분이었어요. 저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신경을 곤두세웠죠. 1시 50분, 49분, 45분, 44분. 이번 역은 이 제리명넌 D, 미, 유형입니다. 다음 역은 종점입니다. 그리고 1시 43분. 이번 역은 종점입니다. 저세상 승객 여러분은 모두 내려주시기 바라며 혹여 깨어나신 이 세상 승객분들께선 가만히 계시면 시간이 제대로 돌아갈 것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힙니다. 저는 제대로 제가 아는 곳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뜬 눈으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날은 귀를 쫑긋거리고 방송에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다시 알 수 없는 역 이름이 흘러나올까봐 타고 가는 내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더욱이 제가 이곳이 어디지 하고 무작정 내렸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그 상황을 온몸으로 기억해낸 저는 또다시 두려움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름 모를 역에서 내렸다면 제 육신은 현실의 지하철에서 잠이 든 채 과로사로 낙인 찍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무서워졌거든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저는 준비한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차례인 C를 바라보자
그는 양쪽으로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손을 잡아주세요. A의 시야를 공유하는 거라고 해두죠. A의 시야, 그리고 B에게서 볼 수 있던 검은 연기. 저는 C가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이 3번 나왔습니다. 신사의 전설 이야기와 폐가에서의 혼숨, 그리고 A가 말했던 재물 이야기. 두 분에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내 귀퉁이를 지탱하는 결계는 새 곳이 쓸모없게 되었어요. 소금이 새까맣게 변해버렸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거짓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야기한 거짓의 내용 중에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일까요? 앉은 상태에서 소금의 색이 보이지 않는데도 자꾸만 시선이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걸 확인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게 거짓이라고 판명난다면 C의 말처럼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되니 말입니다. 첫 번째 진실. 죽은 자는 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진실. 폐가에서 혼숨을 한 건 A입니다. 세 번째 진실. 재물은 묘담님으로 할 생각이었다는 게 A의 생각이 아니어서. 아쉽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단순 즉흥이거든요. 자, 덕지덕지 달라붙었네요. 이제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이야기에 몰려든 귀신들이 동쪽 문만 제외하고 다 달라붙어 있거든요. 네, 정말로 문 너머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태와 넘실거리는 이상한 형체들, 기묘해 보이는 괴물 형체까지요. 하나일 때는 분명하게 보였던 형태들이 이내 그 숫자가 늘어나서 마치 거대한 한 덩어리의 그림자로 보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문이 열리면 저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일 거라는 게 확실했죠. 제발 거짓이 아니어야 해. 저는 결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이게 설마 진실이라면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몸서리 쳤습니다. 신지쯔 진실. C의 이야기가 진실이니 B는 거짓을 굳이 말하지 않을 테지만 문제는 A가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밀려드는 불안감에 A를 바라보자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저를 쳐다봤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할까? 말까?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고를 다녔는데 딱 한 번 애들과 분신사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B는 짐작대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옥상에 책걸상을 갖다 두고 둘이서 분신사발을 진행했는데 스윽 하고 손이 튀어나와 자신들의 손을 감싸고 펜을 움직이더라는 이야기였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A 한 사람뿐. 지인이 가지 말라고 말릴 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런 두려움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도감.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에서 저울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말 한침을 넘긴 순간 A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거짓을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을 먹고 계시니까 재미가 없네요. 네, 그래요.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하죠.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적의 이야기입니다. 전 그제야 비로소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A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타고난 기억력 때문에 한 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데다가 그것을 사진처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 후로는
만년 2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펑펑 쏟아지는 코피를 틀어막으며 공부에 몰입하는 전교 1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약이 바짝 올라서 그놈 한번 이겨보겠다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죠. 그래도 저는 그놈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놈을 없애야겠다 마음먹고 판을 짜서 녀석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어느 날 A는 그에게 등산을 가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며 공부에 매달렸던 그 친구는 처음에 A의 제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녀석이 너무 공부만 해서 머릿속에 어떻게 된 건지 등산 가자는 말을 바로 이해를 못해서 멀뚱멀뚱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노림수가 있었으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을 했어요. 등산 가자고. 그놈은 늘 의자에 앉아만 있었던 탓에 엉덩이에 종기가 나고 심지어 햇빛을 쬐는 시간조차 턱없이 부족해서 얼굴이 허옇게 뜨고 비실거렸어요. 공부는 체력 싸움이라는 말도 있는데 녀석은 저에 비하면 체력이 턱없이 부족했죠. 공부 핑계로 녀석이 집에 종종 놀러가기도 하면서 전 나름 철저하게 녀석을 파악하고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1등의 부모님 역시 무리하게 공부에만 매달리는 그 녀석을 걱정하고 있었고 저는 능수능란하게 녀석과 그 부모님까지 설득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햇빛도 쬐고 뭐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놈이 1분 1초를 쪼개가며 공부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등산을 하면서 너한테 질문을 하면 네가 대답을 해라. 그럼 그만큼 공부 시간도 같이 채우는 것 아니냐. 제 전략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녀석의 부모님은 우리를 차에 태워서 아예 등산 코스가 시작되는 그곳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녀석은 연신 투덜거리더니 이내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얼굴은 불만이 가득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요. A는 희죽거리며 교과서의 내용을 달달 읊기 시작했고 그러자 혼자 멀찍이 앞서가던 1등이 멈춰서더니 결국 A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문제와 대답이 오가던 중 A는 배가 고프다며 걸음을 멈추었고 근처에 있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제가 앉으니까 1등도 따라 앉았고 우린 김밥과 물을 먹었어요. 한 반줄가량 먹었을 때 저는 발을 헛디딘 것처럼 넘어지려는 모션을 취했죠. 그러니까 녀석이 당황해서 제 쪽을 향해서 손을 뻗었고 저는 산비탈로 굴러떨어졌어요. 1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체를 숙이면서 아래쪽을 확인하려고 할 때 내가 꾀어난 귀신이 녀석을 툭 하고 밀었고 드디어 녀석이 대굴대굴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놈은 얼굴부터 떨어져서 실족사로 직사했고 전 그놈보다 먼저 떨어졌다는 진술로 범인이라는 의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장례식장에서는 보란듯이 서글프게 울어댔죠. 뭐 그런 내 모습을 본다는 게 스스로 경악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1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원래 내 것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A는 연신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B는 역시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듯 확신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음에 안도하는 순간 가라. 거짓. 뭔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나면서 동쪽 문의 그림자가 늘어났고 어느 틈에 A가 제 왼손을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와 신랑이 하는 사이 부적 4개는 가라가 되어 바스라졌고 서쪽을 제외한 미닫이문 3개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전 차마 그것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
오빠? 그런 B의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A가 제 손을 놓았으니 제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라는 것인데 B의 반응을 보니 오빠라고 부른 사람은 그녀의 지인일 테고요. 전 그제서야 온갖 귀신 분장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킬킬대며 웃고 있는 걸 눈치챘고 순간 불이 탁 하고 켜졌습니다. 기묘한 이야기가 완전히 끝이 난 거죠. 아, 미안합니다. 사실 B님을 속이려고 비밀로 했어요. 2차 때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을 여러 명 부른 건데 3차 때는 B님을 속이려고 몇몇 분을 제외한 거예요. 같이 어울려줘서 고마워요. 그간 소식이 끊겼다던 B의 지인은 일본에 체류하느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라고 하더군요. A와 C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고맙다는 말로 저와 B 그리고 그녀의 지인까지 배웅을 해주었죠. 그런데요, 분명히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B에게 둘러져 있던 검은 연기와 끝내 열리지 않은 서쪽 문, 그리고 그 서쪽 문에 붙어있던 그림자들. 저 B님, 혹시 손으로 뭐 특별한 거 하시나요? 아니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반지만 차고 있을 뿐인데요. 아무튼 뭐 이제 됐어요. 나 속인 건 눈 감아 줄 테니 그냥 가요. 어쨌든 그 오빠 찾게 돼서 기분 좋으니까요. 그렇게 횡하니 가버리는 B에게 더 이상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두커니 서 있던 제 귀에 누군가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을 모노 에사 돌아보기 싫었지만 이 죽일 놈의 호기심은 결국 고개를 돌리게 만들더군요. 모든 게 깨끗하게 정돈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던 신사.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어디 하나 멀쩡한 곳 없이 깨져있는 계단이었습니다. 귀퉁이가 부서져 내린 토리, 그리고 아래에서도 보이던 신사의 지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번화가의 휘황찬란한 간판 조명이 밝게 빛나는 곳을 향해 그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묵고 있던 호텔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조차도 영어 단어 몇 개로 간신히 예약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죠.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그 길로 짐을 싸서 고생한 끝에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카페에 접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페에서 퇴출된 상태였습니다. 카페 이름을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곳을 소개시켜준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 동생 역시도 퇴출되었다고 하더군요. 언니야, 지키란 거 다 지켰지? 잘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는 지켰다. 그러면 됐다. 귀신은 바다 건너 못 오는데 혹시 언니야 정도면 숨어서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험하다고 말한 거다. 근데 넌 퇴출 언제 됐어? 나? 좀 됐지. 그보다 좀 이상한 게 있었다. 카페지기가 관리자 먼저 퇴출시키더라. C라는 놈까지 먼저 퇴출시켰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언니는 계속 남아있었거든. 근데 언니 오기 직전에 퇴출시키고 나도 바로 퇴출당했지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의 그 일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물을 운운하며 절 염두에 뒀다던 그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근데 말이다, 언니야. 요즘 세상에 괴담 의식 진행하는 신사면 유명세를 탈 법도 한데 언니가 갔던 곳 근처 신사 검색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나오던데. 혹시 폐신사 그런 거 아니가? 폐신사? 왜 그런 말 많잖아.
참배객이 없어져서 힘을 잃은 신이 소멸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그 말. 여기도 유독 그런 장소거든. 저는 폐가 같던 그 장소에서 귀신에 홀릴 뻔했던 것일까요?